130회 정보관리기술사 1교시 1번 노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코드, 코드가 거의 없다라는 로코드하고 그 다음에 노코드, 코드가 아예 없다. 이 두 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핫한 이슈가 있었죠. 많이 주간고사라든지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했었을 것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RPA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 인력난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가지고서 직접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슈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예.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키워드 요거 반드시 제시하셔야 되고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노코드에 대한 정의 보면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과 직접 코딩 없이 수주일 내에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법, 방법, 그렇게 되겠네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코딩 없이, 이런 코드리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에서 혹은 개념, 키워드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지식과 직접 코딩 없이 코드리스라는 요 개념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로우 코드하고 구분 짓는 하나의 그 피처가 될 것 같아요. 로우 코드는요, 말 그대로 코드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코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노 코드는 코드 자체가 없이 UI, UX라는 개념만으로 드래그 앤 드롭 그런 것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그 주요 차이인 것 같고요. 다음 개발 프로세스, 노코드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폼이나 개발 프로세스나 여기에 반드시 좀 나오면 좋겠는 게 요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뭐 UI, UX 빌더 뭐 요런 개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툴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 개발 프로세스가 좀 잘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모바일, 데스크탑, 태블릿 이런 것을 대상으로 어떤 인터랙션에서 UI 빌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에 필요한 개발 요소들, 뭐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소켓 그런 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가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은 실제 구현되는 코드들은 이 코드리스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뭐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드래그 앤 드롭, UI, 자동화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개발 기법을 보면은 요것들이 조금 설명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노코드 개발의 목적은 목적 중심 개발. 그러니까 언어하고 설계 기반이 중심되는 게 아니고 언어하고 설계 중심으로 어떤 개발 기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제작 앱의 기능과 효과 중심. 내가 당장 어떻게 써먹을 거야, 내가 어떻게 쓸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중심, 그런 위주로 개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기간은 뭐 30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뭐 이건 발표되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0배, 뭐 어떤 곳은 100배 이상 빠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건 맞죠. 단지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 범위는 소형 앱이나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위주로 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고 어렵고요. 개발 도구는 IDE 툴 중심이라는 요 단어도 좀 제시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로 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은 IDE 의존적이죠. 배포는 플랫폼 업데이트만으로 단지 버튼은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배포가 가능하고요. 개발 승련도 코딩 경험이 아닌 업무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게 좀 더 요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코딩 경험이 여기에서 이 그 노코드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냐면은 실제 개발자가 아니고 현업의 업무 담당자인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내가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 그 숙련도가 더 높다. 그런 것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코드 도입 시 고려사항, 디지털 전환 도구, 에지 비즈니스 영향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토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개발 프로세스 이런 절차를 그린다든지 플랫폼을 그린다든지 명확하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개념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개념을 그리면서 어떻게 채점자에게 이해를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답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교시 2번 문제 데이터 병행 제어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 및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약간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의 필요성과 기법에 대해 설명,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물어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키워드로는 갱현, 모현 많이 두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갱신, 손실, 현황 파악, 오류, 그 다음에 모순, 그 다음에 연쇄 복귀. 이 락킹, 투 페이지 락킹, 타임 스탬프, 낙관적, 다중보정, 동시성 제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병행 제어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병행 제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트랜잭션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트랜잭션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동시에 발생되지는 않죠. 마치 동시에 발생되듯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같이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분할되면 안 되는 것을 분할해 가면서 처리를 하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파괴되는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제어하는 기법, 그게 병행 제어 기법에 해당되겠죠. 자, 정의 보면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에 동시 접근하려고 할 때 각 트랜잭션이 독립된 수행 결과를 보장하는 기법, 독립적인 결과를 수행하는 기법, 요것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런 것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필요성에는 갱, 현, 모, 연 이렇게 알고 계시죠? 갱신, 손실, 한 트랜잭션의 갱신을 다른 트랜잭션이 덮어서서 갱신을 무효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좀 잠깐 살펴보면요. T1 트랜잭션이 있고 T2 트랜잭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T1 트랜잭션에서 X라는 데이터 값을 읽어서 X에 100이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이 있었다. 그럼 10이라는 값에다가 100을 더해서 110을 라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읽은 상태죠. 읽기만 하고 라이트는 실제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라이트는 여기서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럼 T2 트랜잭션이 T1 트랜잭션이 쓰기 전에 읽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아직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는 1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2 하면 20이 되겠죠. T2 트랜잭션은 X값을 20으로 만들고 T1 트랜잭션은 X값을 110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 T1 트랜잭션이 변경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쓸 때에는 20이라는 값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T1 트랜잭션이 썼던 110이라는 값은 날아가게 되죠. 사라지게 오버라이트 된 상태에서 데이터 값이 사라지게 되죠. 요것이 갱신 손실입니다. 갱신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현황 파악 오류, 읽기 트랜잭션이 어떤 쓰는 트랜잭션 중간에 있는 값을 읽어버렸을 때는 실제 없는 값을 읽었다. 뭐 현황 파악 오류 그런 것이 되겠고요. 모순성은 한 트랜잭션이 여러 트랜잭션을 갱신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한 트랜잭션이 여러 트랜잭션을 갱신할 때 그 해당 트랜잭션 말고 다른 트랜잭션은 어떤 것은 갱신 전의 값을 읽고 어떤 것은 뭐 갱신 후의 값을 읽어가지고 동일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걸 모순성이라고 그러죠. 연쇄복귀 오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롤백을 해야 되는데 롤백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미 그 값을 어떤 그 값을 다른 트랜잭션이 갱신을 하는 바람에 갱신을 해가지고 이전 값으로 찾아갈 수 없는 현상, 그것이 연쇄복귀 오류입니다. 그래서 개념 모연 요 네 가지 둠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잘 쓰셨을 것 같고, 여기서의 그 포인트 전략, 그 차별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느냐, 그것일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제어 기법인데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잘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우선 타임 스탬프 기법을 보죠. 트랜잭션이 실시될 때마다 뭐 어떤 트랜잭션이 할 때마다 각각 타임 스탬프 값을 순서 값이죠. 타임 스탬프 계수 값을 줘가지고서 그 계수 값에 따라서 그 값의 변화를 결정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유일한 값을 기준으로 타임 스탬프 값을 기준으로 직렬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렬 순서보다는 직렬성 순서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다음 락킹 기법입니다. 어떤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작업할 때, 해당 데이터를 작업할 때 해당 데이터에 작업하기 전에 락을 걸고, 뭐 락 세마포 그런 거 운영체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락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데이터에 대해 어떤 처리를 완료했다 했을 경우에는 락킹을 해제하는 쉐어락과 락킹을 해제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락킹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락킹에는 두 가지 락킹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락, 하나는 독점 락, 익스클루시브 락, 쉐어 락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락은 다른 트랜잭션에서 읽기는 허용되는 락킹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값은 변화하면 안 되고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수정을 하지 않을 때는 쉐어 락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점 락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값을 업데이트까지 하고 그런 동작이 있을 때는 익스클루시브 락을 걸어 가지고서 다른 트랜잭션이 쓰레기 값을, 가비지 값을 읽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락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락킹의 연속이죠. 락킹은 그 락킹하러 가는 단계를 확장, 그 다음에 실제 연산, 그 다음에 락킹 해제, 언락 단계를 수축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낙관적 검증은 정의 보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A라는 트랜잭션하고 B라는 트랜잭션이 실제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쓰지는 않을 거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쓸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실제 값을 마음껏 바꾸고 쓸 수 있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트랜잭션 종료할 때 이제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개의 값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값을 같이 어떤 변경을 했는지 검증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검증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럼 롤백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예, 다음 보면은 다중버전 종시성 제어, 뭐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토픽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토픽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짧은 시간 내에 풍부하게 답안을 제시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문제는 아마 거의 다 푸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푸셨고 뭐 충분히 답안을 제시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이 충분히 제시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승부 포인트는 풍부한 목차, 상세한 목차를 누가 얼만큼 제시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중요한 축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제시한다면 맨 처음에 개요 부분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기능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기타 요구 제약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수조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명세서의 정의를 보면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 능력 명시하는 것으로 뭐 계획서, 제안 요청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상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할 조건이나 능력을 기술한 내용, 문서,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될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상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될 조건이나 능력을 기술, 요게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단어인 것 같고요. 요구사항 도출 명세 보면은 뭐 변수, 비즈니스 규칙, 품질 속성, 제약사항, 외부 인터페이스 보안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용자에 관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세서를 작성한다. 뭐 이 정도가 도출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15개 분야 뭐 있는데요.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을 문서에 쓰겠죠. 요구사항 명세서에 기술되어야 되는 항목, 개요, 기능적 요구사항, 기타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인수조건인데요. 개요에는 뭐 범위, 이 명세서는, 이 요구사항 명세서는 뭐 어떤 내용의 범위를 기술한다. 그 다음에 목적, 이 요구사항 명세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개요는 대략 어떻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약사항을 제시하는 게 개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기능 요구사항,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 입출력 요구를 중심으로 어떤 처리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입출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입력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사람 운영자나 사용자하고 어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어떤 성능을 낼지 정확한 수치적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요구사항, 뭐 이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 속성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양하게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인수조건 기능 및 성능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좀 어느 정도 목차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서를 목차를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그런 문제예요. 이 요구사항 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거를 파악하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1교시 4번 문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통제라든지 제약을 가한다. 그런 단어죠. 데이터에 대해 통제하고 제약을 가한다. 주로 통제하고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품질을 유지하겠다라는 행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통제하고 품질을 유지하겠다,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사 차원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정책, 지침, 표준,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관리 조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데이터 관리 조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체계, 결국 어떤 프레임워크 체계, 그거를 언급하고 있네요. 데이터 거버넌스, 지금 정의에서 언급한 관리 조직 프로세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는데,
제일 하위에는 그 인프라가 있고요. 인프라 위에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는 표준 구조, 데이터 흐름, 품질,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이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관리하는 조직이 수행을 하며 관리하는 조직은 데이터 관리 원칙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 뭐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표시되어야 될 것은 원칙, 데이터 관리 원칙과 그 다음에 관리 조직, 그 다음에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그 데이터 거버넌스의 3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 뭐 정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안 품질 기준 변경 관리 뭐 그런 정책서 혹은 실행 가이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을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이 조직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실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활동 전개, 뭐 표준 구조 흐름 뭐 이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주기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파일링, 뭐 정지와 같은 작업 포함해서 사용법에 따라 실행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분석할 때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죠. 생성부터 초기 저장부터 데이터가 폐기될 때까지 전체 주기를 관리하는 데이터 주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수행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요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이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성숙도는 총 5단계로 언급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처음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경영에 반영하는 통합 경영 단계, 그 다음에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위험 대응 단계,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 창출을 수행하는 마지막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통제 조직, 요 부분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드론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입니다. 네. 물어본 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인데요. 일기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반반 정도 써주는 게 좋고요. 일단 개념 정도 일단 두 줄 정도 써주시고 드론의 개념을 보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 또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 맺은 말은 비행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론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은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네,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구성도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죠. 다음 보안 위협을 보겠습니다. 네, 보안 위협, 중간자 공격, 그리고 가용성 방해, 뭐 데이터 손실, 부적절한 암호 사용, 악의적인 프로그램 실행, 잘못된 설계 및 구현,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거를 전부 다 준비해 가지 않았다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물기로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예를 들어 뭐 세션 하이제킹, 그러니까 무선 쪽의 보안 위협은 세션 하이제킹 이런 걸 넣어주시면 좋고 뭐 GPS 제밍, 그렇죠. 무선 쪽이기 때문에 드론도 결국에는 보안 위협이 무선 관련된 보안 위협이 많잖아요. 제밍이라는 신호를 교란하는 이런 키워드 좋습니다. 뭐 위장 교란, 뭐 센서 교란, 뭐 전파 방해, 무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좀 드론 쪽의 보안 위협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뭐 부적절한 암호 사용은 암호키 노출이라든가 악의적인 프로그램 실행은 펌웨어 변조가 있을 것 같고요. 잘못된 설계 및 구현은 뭐 소프트웨어 가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에서는 피해 자산을 구분을 해서 드론, 지상 제어 장치, 정보 제공 장치로 나뉘었는데 실제 답안지 쓰실 때는 여기까지 쓰시기는 어렵겠지만 해설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도 만약에 보안 위협을
관물기로 쓰셨다면 대응 방안도 관물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앞에 거랑 좀 맞춰서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가이드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대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안전성, 인증, 안전한 통신, 뭐 안전한 비행, 뭐 암호, 중요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안전한 업데이트, 변조 대응을 한다, 뭐 드론을 식별한다, 고의 식별 번호 표를 한다, 뭐 인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증된 드론인지를 불법 드론인지를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무선 신호를 보호한다. 뭐 RF 통신 보호한다 이런 것들, 뭐 백업 주파수를 만들어 놓는다, 뭐 메시지 감지를 한다. 자율비행. 그러니까 자율비행은 뭐냐면 명령이 수신되지 않을 때도 뭔가 다시 기지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자율비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동 회귀 뭐 그런 것들. 뭐 암호는 뭐 안전한 암호 모듈, 한국 암호 모듈 검정제도, KCM-VP 이런 내용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3단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3단락은 저는 이제 국에 들어온 보안 관련 가이드를 썼어요. 그래서 뭐 CSA, 뭐 NTIA, 뭐 STC 이런 식으로 기관들을 쓰고 보안 가이드를 썼는데 만약에 실전이었다면 뭐 이런 내용보다는 안티 드론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안티 드론을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3단락에 이제 드론의 보안 위협 열심히 썼으니까 뭐 강글에다가 드론이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티 드론이 필요하다 해놓고 선별하게 안티 드론 내용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네, 블록 암호화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블록 암호는 당분간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 실제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내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토픽, 그 위에 있는 토픽, 그 아래에 있는 토픽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가 아니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그래서 SPN 구조나 페스텔 구조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것만 보시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만 보시고 아마도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듈을 작성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분들은 이제 채점자가 어떻게 점수를 줄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뭐 5점을 줄지 4점을 줄지 모르겠지만 암호화 운영 모듈을 썼을 경우에 6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 암호 알고리즘 개념을 보면은 네, 평면을 고정 길이로 블록 단위로 나누고 각 블록마다 암호를 수행하여 고정된 크기의 블록 단위를 암호문을 생성하는 암호 기술이다. 그렇고요. 여기서 쓰셔야 될 건 SPN 구조랑 페스트럴 구조를 쓰시고 AES, ARIA, 뭐 DES, LEA, 하이트, 시드 뭐 이런 것들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암호화 운영 모듈을 저는 3단락에 썼는데요. 만약에 운영 모듈을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운영 모드랑 그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이랑 뭐 어떤 식으로든 비교를 쓰신다면 기존에 있는 기출을 끌어와서 3단락을 작성해 주시는 게 채점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고 채점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3단락에 어떻게든 연결해서 쓰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6점 이상 받는다면 3단락에서 좀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6G 7번입니다. 문제 6G 이동통신. 네. 6G 같은 경우도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되었죠. 기출이 많이 되었고 사실 1교시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줄은 몰랐지만 어, 좀 문제가 1교시 일부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6G를 보면 뭐 키워드는 뭐 초성능, 초대역 6가지 초가 있죠. 일단 개요를 보겠습니다. 6G는 이게 네트워크 토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작성하실 때그 스펙을 써주시면 좋아요. 스펙. 예를 들면, 뭐, 5G 20기가보다 50배 빠른 1TBps. 뭐 이런 것들. 6G 어떤 상징적인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스펙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1TBps, 그리고, 어, 1기가 bps의 사용자 체감 속도. 그러니까 1TBps는 실제 이제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1기가 bps는 사용자 체감 속도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밑에도 나오겠지만 뭐 0.1ms의 지연 뭐 이런 숫자로 좀 얘기를 하는 게 기존 5G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6G 성능 기반 이동통신 기술을 이제 구분자를 초성능, 뭐 초대역, 초현실, 초지능, 초정밀, 초공간 이렇게 6가지의 초로 좀 써줬고요. 아무래도 6G이기 때문에 이런 초가 붙은 키워드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동통신 지원 기술을 보면 테라헤르츠 대역 지원 기술, 테라헤르츠를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기존에는 우리가 얼마나 썼습니까? 기가헤르츠 대역을 썼는데 이제는 거기보다 더 한 단계 위인 테라헤르츠 대역을 쓴다. 뭐 통신 컴퓨팅 융합이 되고 XR, VR, 뭐 네이티브 AI가 나오고 주파수 공유 기술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6G에서 이제 나올 법한 이제 기술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락은 역시나 5G와 6G의 비교로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속도를 비교해 주는 게 좋아요. 속도, 통신 가능 뭐 이런 내용들,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레이턴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해서 6G가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충실하게 보여준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번 VXLAN입니다. 사실 VXLAN은 컴시형이 나오는 게 좀 더 어울리는 토픽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학습을 할 때 기본 토픽 중에 VLAN이 또 기출이 된 이력이 있고 네트워크에서 가상화 관련된 기술들은 또 꾸준히 출제가 되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확장 토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VXLAN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많은 분들이 VXLAN을 마지막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쓰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 VLAN을 학습을 하셨다면 VXLAN도 거기에 맞춰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최소한 5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VLAN의 어떤 확장이잖아요. extensively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출을 해보면 virtual extensive LAN이기 때문에 VLAN의 확장이다. 그러면 VLAN보다는 뭔가 좋아지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개념적으로 틀리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5점 정도는 획득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VXLAN을 보면 뭐 레이어 3 네트워크 기반으로 레이어 2 연결 확장하기 위해 터널링을 사용하고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프로토콜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정의에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기존의 VLAN에 그 4096개 개수 생성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2의 12승이기 때문에 VLAN을 약 4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 이상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트 수를 늘려서 약 1600만 개까지 네, VLAN 개수를 늘린 게 VXLAN입니다. 그리고 SDN의 기반 기술이에요. 어떤 VLAN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IP 모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가상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가상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VXLA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뭐 그림이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데요. 뭐 VXLAN 패킷이 있고 터널, VXLAN 터널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VXLAN 터널이 있고 그 중간을 이제 VM 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이제 VM 서버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꼭뭐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VXLAN 패킷이 있고 VXLAN 터널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한다. 스위치 간 이렇게 통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요소를 보면은 핵심 기술은 VTP,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XLAN, 터널, 엔드포인트. 일단 터널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VE,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터페이스, 뭐 VNI, 버추얼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뭐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반 기술로 보면 뭐 VXLAN 게이트웨이, VXLAN 세그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버레이 네트워크랑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트워크에서 이제 좀 나올 만한 게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뭐 SD-WAN 같은 토픽도 안 나왔지만 오버레이 네트워크랑 언더레이 네트워크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그 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랑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VXLAN 요거 학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 심화 학습 형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XLAN과 이제
기존의 VLAN을 비교를 했습니다. 3단락은 이제 기존에 있는 VXLAN과 VLAN과 비교를 했고요. 뭐 VLAN 개수에 대해서 뭐약 4,000개, 그리고 약 1,600만 개. 이렇게 좀 크게 일단 개수보다 다르다. 그런 내용이랑 트렁크랑 스패닝 트리가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던 기술인데 VXLAN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강글로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SDN 기반 기술이고 IP에 모빌리티를 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 유형 및 장단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려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서 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1단락에는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이 무엇이다 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2단락의 가에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 유형을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2단락의 나에 각 유형별 장단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그 수행을 하고 오차,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그 차이인 손실함수 값을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가중치와 편향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비용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그 역전파를 할 때 이 오티마이저를 적용을 해서 그 역전파 또 재학습의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알고리즘 유형에는 그레디언트 디스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기울기 하강, 경사 하강법으로 해서 이 최소값을 찾는 것이죠. 근데 요 기울기 하강에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관성을 적용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단계적 감소를 한다. 그래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스턴트가 나옵니다. 관성을 재계산을 한다. NAG, 그다음에 나담. 실제로 이제 쓰는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로는 이제 아담, 최적화가 가장 잘 되고 있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아다 그레드에서 최근 합분율을 가중을 시켜서 RMS 프로, 가중치 영의 문제를 보완해서 아다 델타. 그러면 아담은 요 모멘텀하고 요 RMS 프로의 요 장점을 뽑아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는 가장 최적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담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그냥 아담을 사용합니다. 신천에서는. 그러면 음,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 각 유형별 장단점을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모든 거에 장단점을 쓰시면 좋겠지만 다 모른다고 하면 중요한 몇몇 가지 항목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이런 답안을 작성하실 때 또 다른 머신러닝 문제 작성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오버슈팅 문제, 로컬 미니멈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나왔는데 로컬 미니멈 문제는 해결하지만 이때는 관성으로 인해서 최저값을 지나칠 수 있다. 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NAG는 모멘텀의 오버슈팅 문제를 해결했고 근데 또 반면에 이가 중지해야 되는 지점에 도달해도 모멘텀에 해당 지점을 지나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 모멘텀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기울기가 낮은 부분에서는 학습률을 좀 크게 하고 기울기가 좀 가파른 부분에서는 학습률을 작게 해서 그 로컬 미니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 값이 커지기 전에 이제 오래 학습을 하면 이제 학습률이 이제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져서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RMS 프롭이라고 하는 것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건데요. 지수 평균 이동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 개선했다 라는 것이고 근데 RMS 프롭도 있는 단점이 무한히 반복하면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완전 뭐 아다 델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이것도 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고 단점이 트레이닝
동안 러닝 레이트가 계속적으로 작아진다. 그럼 이제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아담이고, 아담은 이제 어댑티브 모멘텀하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문제를 해결한 요 RMS 프로 요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옵티마이저입니다. 근데 요거의 문제점은 초기에 웨이팅 업데이트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전체 요 옵티마이저 요 기법들의 요 방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건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설명을 마치고요.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인데요. ISMP의 기본 구성 내용, 단계별 활동, 세부 내용, 산출물에 대해서 적는 사항입니다. 이제 출제 배경은 ISP하고 ISMP 공통 수립 가이드, 이게 제6판이 개정이 돼서 문제가 나온 거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또 금년 5월달, 2023년 5월달에 ISP, ISMP 수입 공통 가이드 제7판이 또 나왔습니다. 131회, 이번에 130회 ISMP가 나왔으니까 아마 131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130회 아니면 내년에 있을 131회 아니 말씀 잘못 들었네요. 올해 이제 8월에 있을 131회 아니면 내년에 있을 132회 그때는 요 7판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앞으로 나올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SMP에서 이 내용 자체가 물어본 내용이 많아요. 단계별 활동, 세부 내용, 산출물. 그래서 이런 물어본 내용이 많을 때는 1교시에서 이 물어본 내용만 쓰는데도 한 장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락에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주요 개정사항까지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에는 요 단계, 요 ISMP 5단계가 있거든요. 5단계에 대한 그림 정보가 나오고 실제로 2단계에 가서 그 단계가 나오고 그 5단계에서 활동과 세부 내용 그리고 산출물 이렇게 해서 2단락까지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아마 한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ISMP는 5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단계별로 보시면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 업무 및 정보 기술 요건 분석,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이 5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5개 단계는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별 활동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암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다 암기하시면 좋고요. 이게 좀 벅차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2~3개, 요 단계별로 한 2~3개 정도씩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답안을 작성할 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요 세부 내용은 요 내용으로 요 단계와 요 활동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기 이제 답안에 있는 내용은 이해만 하시고 실제 본인이 직접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요 단계와 요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로 한두 줄 정도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출물. 산출물은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에서는 프로젝트 의사결정권자 및 수행조직 역할 정의서, 프로젝트 계획서, 의사소통 계획서, 프로젝트 착수한 때니까 프로젝트 계획서가 필요하고 의사소통 계획서가 필요하죠.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에서는 활동이 정보와 전략 검토, 벤치마킹 분석, 정보 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 여기 산출물이 벤치마킹 분석이니까 벤치마킹 분석서, 정보 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 시스템 추진 범위, 그리고 정보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정보 시스템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활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산출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요 세부 활동이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그래서 정보기술 현황 분석서, 업무 및 요건 분석, 업무 요구사항 분석서, 정보기술 요건 분석,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결과서 이렇게 나오고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그래서 활동은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그러면 그 산출물에는 정보 시스템 투비 모델 정의서, 정보 도입 대상 장비 요건 조사서, 정보 시스템 요건 이행 연관성 식별. 연관성이니까 요구사항 연관표. 정보 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요건 기술서. 정보 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검토했으니까 요건 기술서 최종 확정 나오고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에서는 여기 5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계획서,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결과. 예, 요 그냥 활동하고 연관돼서 그냥 연상돼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정보 시스템 예산 수립, 정보 시스템 예산서, 산출 근거 자료, 제안 요청서 작성, 제안 요청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 평가 지원, 구축 사업, 구축 업체 선정 평가 기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5단계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요 활동은 다 암기를 하기가 어렵다 하면 요 적어도 활동별로 2-3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산출물은 요 활동에서 그냥 바로 산출물이 연동이 됩니다. 연동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요 활동에서 요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는 세부 내용까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계, 활동, 요 산출물은 활동에서 연상이 되고 세부 내용은 요 활동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11번 문제는 Analytic, the Hierarchy, the Process인데요. AHP입니다. 이거 굉장히 한 7년 전쯤에 나온 토픽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알고서 답변을 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AHP는 이름에서 말을 해두듯이 Analytical Hierarchy 프로세스입니다. 뭔가 계층 구조를 세워서 애널리티컬에서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기준 의사결정에서 쓰는 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호 관련성 갖는 요소를 계층화를 하고 이를 쌍대 비교한다. 쌍대 비교한다는 것이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각각의 요소별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출된 이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값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기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수치를 활용해서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하되 계층화, 각각 관련된 상호 요소를 계층화하고 쌍대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값을 도출하고 그 값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AHP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쌍대 비교 그리고 행렬 연산을 쓴다. 그리고 CI, RI, CR 요 값이 키워드가 됩니다. 분석 절차가 일단 하이어라키, 일단 계층 구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쌍대 비교를 하고 부분 우선순위를 도출을 하고 일관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우선순위를 도입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 절차를 설명드리면 첫째 어떤 계층 구조를 세웁니다. 목표를 수행하려고 할 때 이제 좀 펜을 사용해서 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목표를 수립하려고 할 때 이 관련된 의사결정 요소들이 N개가 있다. 그러면 그 하부 의사결정 요소들은 또 어떻게 됐다. 그럼 이런 의사결정 요소를 할 때 그런 대안들은 뭐가 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세웁니다. 그럼 계층 구조를 세운 다음에 이제 쌍대 비교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그
계층 비교를 할 때 이 요소가 그냥 고객 만족, 시장 점유율, 뭐 다각화, 경쟁 우위, 개발 비용, 개발 시간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얘를 매트릭스로 이렇게 합니다. 고객 만족하고 고객 만족, 시장 점유율하고 시장 점유율을 만나는 이쪽 부분은 1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1이 되고, 그럼 고객 만족 입장에서 나는 1인데 시장 점유율은 나보다 5배가 중요해. 5. 또 고객 만족보다 다각화가 7배 중요해. 7. 또 고객 만족보다 경쟁 우위가 6배 중요해.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객 만족 기준의 시장 점유율이 5니까 그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내가 1이면 고객 만족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분자하고 분모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6, 3분의 1, 4분의 1 한 개, 여기서 6분의 1, 3, 4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다각화는 5, 3, 5분의 1, 7분의 1 되면 이쪽은 5니까 5분의 1, 3분의 1, 5, 7이 됩니다. 또 다각화 측면에서 다각화를 기준으로 경쟁 우위는 3분의 1, 7분의 1, 8분의 1로 가면 대각선 측면에 이쪽은 3, 7, 8이 됩니다. 또 5분의 1, 6분의 1, 5, 6이 되고 2분의 1이면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쌍대 비교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쌍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쌍대 비교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객 만족 측면에서 고객 만족 측면 또 경쟁 우위 측면에서 대안들이 뭐가 있나? 대안들이 A, B, C라는 대안이 있다. 이것도 쌍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이렇게 해서 이쪽 대각선은 1이 되고 A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더 중요해. 6배 중요해. C가 4배 중요해. 그럼 얘는 6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B 입장에서 C가 3분의 1 중요해.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경쟁 우위에 대해서 본 거고요. 그러면 부분 우선순위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고객 만족 측면에서 아까 여기 들어갔던 요 매트릭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들의 이제 쭉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 그리고 요 합이 요 1이 되게 얘들을 쭉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럼 요게 1이 되게 요 각각을 1.416으로 나눠주고, 얘는 요 각각을 10으로 나눠주고, 요 각각을 0.53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이제 1보다 작은 값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세 개, 요렇게 해서 요 세 개 평균을 구해요. 이렇게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해요. 이렇게 이제 한 게 평균 우선순위에 대한 값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CI라고 하는 값하고 CR, RI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여기 대안이 3개잖아요. 일단 RI부터 설명드리면, RI 표가 이렇게 있어요. 대안이 저희가 3개 있으니까, 여기서의 RI는 0.5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CR. 그러면 여기서 쌍대 비교를 한 거, 여기서 아까 요 매트릭스 있죠? 요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저희가 우선순위, 평균 우선순위를 한 거, 이 값들이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들을 이렇게 두 개를 행렬로 이렇게 해서 행렬 곱을 합니다. 그러면 행렬 곱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요거하고 이렇게 3개 곱하는 거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 얘도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 그래서 3개 값이 나오면 이게 이제 요 행렬 곱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행렬 곱 요 값을 이거로 나눠줍니다. 우선순위로. 2.133을 0.685로 나눠주면 이 값이 돼요. 행렬 곱을 우선순위로 나눠주면 또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평균값이 또 3.054가 나와요. 그럼 이제 CI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3.054 이거를 우리가 아까 n이 3개죠. 대안이 A, B, C 3개니까 n이 3개고 n만 이건 이런 공식이 있어요. 3-1로 나누면 0.027입니다. 이게 CI예요.
그럼 아까 이제 RI는 0.58이라고 말씀드렸고, CI가 0.027이고, CR은 이 0.027을 아까 RI, 여기 CR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0.58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가 0.047이거든요. 그러면 이 0.047이 지금 보면 0.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일관성이 있다. 값이 일관성이 있다. 정렬화 된 척도가 모두 일관성 있게 작성됐다. 여기서 OK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0.1보다 크다. 이거 비일관성이 있다. 다시 수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관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요 세 개의 여기 평균 우선순위가 있죠. ABC. ABC 대안의 평균 우선순위가 있어요. 0.685, 0.094 이런 평균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아까 위에 보여드린 거는 고객 만족 측면에서 ABC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아까 위에는 하나만 보여드렸고, 그럼 이런 아까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다각화 측면에서, 이제 경제 우위 측면에서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이제 고객 만족도, 이것의 가중치가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의 가중치, 다각도의 가중치.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요 ABC라고 하는 나온 요 매트릭스하고 요 가중치, 요 6가지 가중치, 요 가중치를 또 매트릭스 곱을 또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최종 가중치, 최종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종 우선순위 이렇게 보면 A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대안 A, B, C 중에서 실제로 A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C가 그 다음으로 높고, B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A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수치적으로 내용을 쭉 훑어온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나는 이런 계층 모형을 구축을 하고 서로 중요한 거 요소들 간의 그런 매트릭스로 해서 쌍대 비교 들어가고 대안들 책정해서 대안들 간의 쌍대 비교 계속 쌍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쌍대 비교해서 이제 부분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고객 만족 측면에서 지금 쌍대 비교만 본 거고요. 그래서 부분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또 쌍대 비교를 대안의 쌍대 비교가 들어가겠죠. 다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부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얘가 요 이제 일관성 검토를 합니다.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 일관성 오케이가 되면 여기 이제 최종 우선순위를 쭉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담고 최종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수치적으로 보니 어떤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기법이 이 문제에서 나온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입니다. 일단 IT 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기준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 문제를 이렇게 실제로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설명까지 다 들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제 답안을 쓰신다고 하면 이런 분석 절차, 키워드, 아까 쌍대 비교, 행렬, CI, RI, CR이니까 키워드 넣고 정의, 분석 절차 넣고 각 절차별로 이것이 뭐다 라는 간단한 설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 우선순위 도출하고 일관성 검사에서 최종 우선순위 도출하고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정량적 값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면 이 토픽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좀 1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12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그럼 베르누이 분포하고 기하 분포인데요. 이거는 확률 통계에서 사용되는 분포에 대한 내용인데 이산형 확률 분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메인까지 이렇게 깊이 나오리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분포들이 나오다 보니 관련돼서 이제 뭐 포화성 분포라든지 이런 분포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통계를 할 때
지금 일단 요 문제는 나왔으니까 관련된 다른 분포들도 추가 학습을 하시면 다음번 시험 대응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 베르노이 분포하고 기하 분포가 있는데요. 그럼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산형인 것이 이산형 확률 분포입니다. 그 안에 베르누이 분포하고 기하 분포가 있어요. 이제 그럼 베르누이 분포를 설명할 때 이걸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예요.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든가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게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럼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 성공의 확률이 P, 가령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그리고 또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 1-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앞면이라고 보면 성공을 1, 실패를 0 이렇게 대응해서 나오는 확률 변수가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그럼 베르누이 분포는 뭐냐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두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갖는 베르누이 시행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 시행에서는 표본 공간이 0 또는 1,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의 확률 변수, 이게 x가 1이 나오면 성공이다. 그러면 그 성공이 나올 확률은 p, 실패가 나올 확률은 1-p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값 평균이 p고, 이 분산은 p, q, 이 값이 되면 p 곱하기 q. 이제 여기 이항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이항분포에서 이 n이 1인 경우가 베르누이 분포의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 게 이제 n이 20으로 가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제 n이 1로 가면 이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왼쪽으로. 그럼 이제 기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 설명드린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베르누이 그 확률 변수를 갖는 분포라고 그랬어요. 그럼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베르누이 시행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고 베르누이 시행은 0 또는 1,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를 이제 베르누이 시행인데요. 그럼 베르누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동전을 몇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요. 성공할 때까지 반복할 시행 횟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값이 p분의 1이 되고 요 기하 분포 이제 분산값은 p 제곱분의 1-p가 됩니다. 이제 주사위를 예를 들면 6이 나오는 이제 처음에 이제 6이 나오는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면 처음에 6이 나오는 게 성공이라고 하면 6이 안 나오면 나머지는 다 실패가 되는 거죠. 6 아니면 1에서 오는 실패, 6은 성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6이 나올 확률은 처음에 실패할 확률은 6분의 5.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 확률은 6분의 1. 세 번째 6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성공.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이 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와 같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게 이제 기하 분포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분포하고 기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1단락에는 확률 분포, 이산형 확률 분포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2단락의 가에는 베르누이 분포는 어떤 것이다. 이런 수식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식이 있고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2단락의 나에는 기하 분포는 뭐 개념이 어떻게 되고 수식이 어떻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ISO 21500. 사실 많은 분들이 ISO 21500이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고 토픽이 내가 모르는 ISO가 있나? 이러면서 많이들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PMBOK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PMBOK랑 어떤 점이 다른지만 알고 계셔도 6점이 획득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부터 보면 국제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이죠.
네, 구성도 보시면은 PMBOK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프로세스 그룹을 보면 뭐 착수, 기획, 그쵸? 이행, 실행, 통제, 종료, 그쵸? 거의 똑같죠? 주제 그룹도 뭐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시간, 원가, 리스크, 품질, 조달, 의사소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10가지 주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PMBOK랑 비슷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PMBOK의 뭐 지식 영역만 갖다 쓰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획득이 가능한 토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1,500이라는 어떤 표준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토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PMBOK랑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표준화 기간은 21,500원 ISO다. 근데 PMBOK는 미국의 PMI가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21,500원 디줄이고 PMBOK는 디펙터다. 사실상. 근데 목적이나 어떤 프로세스 그러면 동일한 거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세스 수랑 주제 지식 그룹 좀 다른데요. 프로세스 수는 21,500이 39개, PMBOK가 49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지식 그룹도 여기는 10개 주제 영역이다. 뭔가 그 단어가 다르죠. 우리는 항상 PMBOK에서 지식 영역을 다뤘잖아요. 지식 영역. 근데 여기는 주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을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도 21,500은 입력물과 산출물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있고 도구 및 기법은 사용자의 어떤 자유를 맡기는데 PMBOK는 입력물과 산출물 그리고 도구 및 기법까지 좀 규정을 해놨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0회 정보처리 기술사 기출문제 1교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